다른 신념의 합리성을 체험해보는 입장 전환의 기술은 이성적인 사고는 순전히 사회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을 설득하고 타인을 또 우리를 설득하려고 할 때 조심해서 발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확증 편향 같은 약점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그 특징인 셈이었다. 이들 학자는 우리를 진실 가까이 들여주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하는 데는 도움을 주었다. 메르시에서 스페르베르가 쓴 논문의 제목은 이성적 사고에 관한 논쟁 이론 아규먼테이티브. 나는 이 이론이 진화 심리학 이론으로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교회에서 똑똑히 보았다. 논쟁에서 이기려는 욕망이 어떻게 모든 걸 집어삼키게 되는지, 그 욕망이 진실을 추구하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衝動을 어떻게 압도하는지를, 그런 경쟁衝動은 위험했다. 특히 사적인 의견 충돌에서 가장 위험했다.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도 함께 지내기라는 목표를 잊게 했다. 논의는 1시간 넘어서야 벌써 사람은 꼴로 끝났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였다. 하지만 더 두고 볼 여지는 있었기에 다음 주 같은 시간에 회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했다. 토론 내내 침묵을 지켰던 목사님은 기도와 부탁의 말로 회의를 마쳤다. 오늘 오후에 여러 발언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셔서 동료 신도들이 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목사님 말을 들으니 경쟁적인 토론의 기술 하나가 떠올랐다. 사이드 위치, 입장 전환이란 기술이었다. 토론의 상당 부분은 확신에 대한 훈련이다. 논지를 받아드는 순간에 토론자는 이 관점을 완전히 확신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장착한다. 토론자는 이 절대적인 감정에 준해서 주장하고 반대하고 격정을 표출한다. 하지만 준비를 다 끝내고 나면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불확실성을 가정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입장 전환의 3단계. 토론이 시작되기 5분 전에 다음 중에 하나 이상을 해온다. 브레인스토밍. 종이 한 장을 꺼내라. 당신이 반대측이라고 상상하고 그 입장을 지지하는 훌륭한 주장 4가지를 떠올려봐라. 스트레스 테스트와 반대측 관점에서 당신의 주장들을 검토하라. 각 주장에 대해서 가능한 강력한 반대 주장을 적어보라. 상대 입장에서 잠재적인 패배 요인 분석. 반대측 입장이 되어서 토론에서 이겼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어떻게 이겼는지 그 이유를 써라. 그 이유는 상대의 실수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제각각이다. 예상되는 반대에 대답하기 위해서 주장을 수정할 수도, 반대 주장들에 대한 반박을 미리 준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 개념은 동일하다. 협상 전문가들은 그들만의 입장 전환 방법을 제시한다. 예스를 이끌어내는 협상법은 공저자 윌리엄 유리는 중세시대에 존재했던 규칙을 찾아냈다. 상대방이 만족하도록 그가 한 말을 되풀이한 뒤에야 자기가 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다. 갈등이 이론 전문가 아나톨 라포포트는 사람들에게 반대 주장을 공격하기 전에 그 주장이 유효한 영역, 즉 주장이 사실일지도 모르는 조건을 분명히 짚으라고 조언했다. 검정은 희다 라고 우기는 사람에게 네거티브에 편리먹을 때는 그렇지요 라고 대답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전술의 문제는 우리와 상대방을 계속해서 엄격히 분리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가장 관대한 순간에도, 이를테면은 검증이 hil지도 모른다는 이유를 찾아내느라고 애쓰는 순간에도 우리는 너그러운 비평가로서 상대방과 멀찍이 떨어져 있다. 하지만 입장 전환하기는 달랐다.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반대 관점을 취해보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다른 신념의 주관적인 합리성을 직접 체험해 보게 했다. 우리는 잠시 자신과 상반되는 생각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직접 느꼈다.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 입장 전환을 해보지 않는다면 생경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결론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그 자체를 추적했다. 입장을 전환해보면 우리 자신도 다른 각도에서 보였다. 우리는 스스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우리의 믿음이 특정한 선택과 과정들로부터 나온 결과일 가능성, 어쩌면 우리가 바로 간정이나 수용이나 저주의 대상일 가능성, 우리에 대한 반대가 당연한 것일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유죄 규칙대로 당신이 반대하는 쪽을 떠맡게 된다. 그러게 당신은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주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말하도록 공감하도록 강요당한다. 이 한가한 밭 고르기에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지, 얼마나 많은 낡아빠진 주장들이 마침내 연옥에 빠져 당신의 억지 절충주의 시선 아래에 놓이게 되는지, 입장 전환의 이런 측면들은 모두 공감에 대한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공감을 즉각적인 심리적인 연결, 미덕을 표현이라 보지만 토론자들은 이런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도달하는 이해라고 여겼다. 공감에 대해서 이런 관점이 그리 흥미롭지는 않았다. 선이나 상상력이 아니라 정의와 표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장점도 있었다. 상상력, 미덕, 감정, 직관 같은 우리의 자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점이다. 입장 전환은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도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했다. 물론 우리는 상대방을 오해하기 일쑤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입장 전환의 핵심은 상대방의 생각을 예단하거나 그들의 말에 귀를 닫을 고지를 찾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자기만의 생각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서 다른 관점에 더 열린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 철학자 브레즈 파스칼은 방세에서 오랫동안의 비신자를 괴롭혀온 도무지 신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했다. 미사에 참여하라. 세상을 자신의 눈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동시에 보는 경험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힘이 든다. 하지만 이는 사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었다. 신념과 정체성, 무엇과 누구를 분리하는 일. 교회에서 회의 이후에 나는 부모님과 계속되는 논쟁의 입장 전환을 활용했다. 연애도 좀 하려는 부모님의 성화에 최상의 논리를 상상하고 부모님이 집을 좁히도록 설득하는 내 논거들을 재검토했다. 꽤 효과적이었다. 문제는 입장 전환은 짧고 의견 충돌은 길다는 점이다. 이 기술은 게다가 논쟁이 가열되면 지적인 충돌이 더는 조정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해졌다. 이 지점에서 토론이 내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다는 걸 한번 깨달았다. 토론도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개인적인 견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입장을 전응하는 방식은 다양했다. 동전 던지기, 가위바위보, 제비뽑기, 어쨌든 늘 무작위였다. 이는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토론은 만관 막스주의자가 아마존닷컴을 옹호하고 임신중지 반대론자가 줄기세포 연구를 옹호하는 유일한 세계 일터였다. 옥스퍼드 유니언의 영상물에는 이 영상의 발언자는 토론대회 참가자이므로 그 관점이 반드시 그가 실제 믿는 바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라고 면책 고지가 달린다. 어떤 토론대회는 실제로 각 주제에 대해서 양쪽 입장 모두에서 토론하기를 요구했다. 양 팀 모두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한 주는 찬성, 그 다음 주는 반대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토론자는 시간만 충분하다면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양쪽 모두를 주장했고 상대팀 역시 그랬다. 토론의 같은 측면은 심각한 비판을 불러왔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876년에서 1880년 사이에 대학 시절을 회고하면서 토론팀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썼다. 그는 개인적으로 나는 양측이 임의적으로 입장을 부여받아 토론 경쟁을 벌이는 것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다라고 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옳든 그르든 개념치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주장을 멋들어지게 할 줄 아는 젊은이가 아닌 오른편에 대한 열정적인 신념을 가진 젊은이를 대학이 배출하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루즈벨트의 말은 냉전시대에 다시 대정의 내리에 떠올랐다. 1954년의 미국 대학 토론대회의 논제는 미국이 중국 공산주의 정부에 대한 외교적인 인정을 확대해야 하는가였다.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은 일부 토론자와 코치를 격분시켰다. 미 해군 사관학교와 육군 사관학교는 학생들이 토론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고, 이에 대해서 웨스트 포인트는 국가정책은 이미 수립되었다라는 고시를 대했다. 이 사례는 언론인의 자유, 군법, 민주적인 시민의 자질에 관한 몇 가지 까다로운 질문을 제기하게 했다. 게다가 토론자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무조건 양적 주장을 다해야 한다는 토론대회 윤리도 널리 퍼져나갔다. 하지만 자주 인용되는 한 기사에 따르면 전직 토론 코치 리처드 머피 교수는 공적 발언은 진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토론자는 자신이 진짜 믿는 바를 찾고 그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나는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토론자에게는 자신이 진짜로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는 때가 온다. 주로 한 라운드가 끝나고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의 고요한 순간이다. 어떤 입장이든 그에 대한 주장을 찾도록 훈련받은 총명한 젊은이에게는 그런 자기 성찰이 혼란을 부르친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지금 가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해 보였다. 지성이 아닌 판단력, 카리스마가 아닌 솔직함, 속도가 아닌 숙고 능력이, 게다가 공론장에서 오로지 이기는 데만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도 눈에 보였다. 언변 좋은 정치인들은 그 기술로 현실을 왜곡했다. 비양심적인 광고 대행사들은 담배 회사의 메시지를 교묘하게 만들어 퍼뜨렸다. 정치와 시장에서 진실성이 부족한 모습이 추하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견딜 수 없는 일을 터였다. 대부분의 토론자는 좀처럼 이런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소설가 셀리 루니는 자신이 경험한 대학 시절의 토론대회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자본주의가 빈자에게 득이 된다거나 억압받는 사람들이 그 억압에 대항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는 재미있지 않았다. 답은 토론장에 있었다.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토론자와 관객 모두 이 활동의 극적인 특성을 이해했다. 15살짜리 아이들은 이러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제로 강한 의견이 없었다. 아이들은 특별한 이유로 그 청량을 유지해야 하는 게임 참가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토론이 진행되면서 그런 인식은 점차 희미해졌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핵군 쪽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이들이 10대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그저 핵군 쪽에 관한 주장들에만 귀를 기울였다. 신념과 정체성, 즉 사상과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일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법정 같은 곳에서는 특히 옹호되기 힘들다. 하지만 토론장에서는 세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우선 이 분리는 발언자에게 실험해볼 여지를 준다. 두 번째로 토론대회는 청중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접할 기회를 준다. 세 번째로 이 분리는 상대방에게 더 잘 반대할 방법을 제시해준다. 우리 토론자들은 경쟁 상대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 주장이 사람의 됨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여긴다. 주장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거나 반영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놓은 생각이 잔인하거나 멍청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내어줄 때조차 이렇게 속삭였다. 내가 저쪽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가 그들 입장에서 주장을 편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는 거지. 결국 토론이 신념을 약화시킨다는 뜻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는 신념이란 말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보면 신념은 토론의 바탕이 되는 것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활발한 토론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이런 열린 자세로 탐구한다면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토론이라는 것이 하지만 토론이 이같이 유익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님과 부딪혔을 때 가장 놀랐던 순간은 두 분이 이런 말을 썼을 때였다. 어머니는 나는 네가 라고 말을 대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네가 그렇게 말한 나는 뭐처럼 생각을 반박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했다. 그러면 나는 어색하게도 어머니의 본래 주장을 옹호하는 말을 하게 되고 우리 사람은 잠깐 입장이 뒤바뀌었다. 아버지는 반대로 말해보지만 또는
그냥 한번 말해보자면 처럼 자신의 특정 견해를 고수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의견을 가정해보고 싶다는 뜻을 알리면서 입을 열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의 생각과 자아 사이에 틈을 만들어준다. 그 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다. 그 틈은 놀이터나 마찬가지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필수적인 공간이다. 넬슨 만델라가 보여준 화해와 타협으로서의 토론. 화해와 만델라 화해 합의를 하는 만델라가 지냈던 방을 둘러보고 죄수들이 석회함을 깨던 채석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박물관 직원은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다. 당신도 디베이트라고 들었어요. 만델라가 디베이트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섬 제소자들은 정치와 철학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온종일 토론을 했답니다. 좋은 훈련이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천민주 선거가 있기 열흘 전인 1994년 4월 14일 영상에 보면은 넬슨 만델라는 아파르트 헤이트 정부 대통령 데클레이터와 토론을 앞두고 있었다. 데클레르크는 가공할 만한 상대였다. 아프리카너 변호사는 노래라고 명칭한 디베이터였다. 만델 역시 단련된 디베이터였지만 보좌진은 그의 침착함이 TV에서나 수동적이거나 무기력하게 보일까봐 우려했다. 하지만 만델에게 진짜 어려운 과제는 토론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었다. 선거에서 승리는 이미 기정사실에 가까웠다. 하지만 데클레르크와 지지자들이 가진 부와 지위를 생각하면 그들이 나라의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양측은 하루밤 사이에 적에서 동지로 변해야 했다. 만델의 보좌진은 안도했을 것이다. 만델은 기분 넘치고 토론에 우세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전자답게 열성적으로 압박 질문을 해가면서 데클레르크에 데려가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누구랑 논의했나요? 라고 거칠게 비판할 말로 끝을 맺으며 일부 청중으로부터 끙 하는 신음소리를 이끌어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한 문장으로 판도를 뒤집었다. 우리는 화해와 국가 건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왼손을 내밀어서 잠깐 상대의 오른손을 잡았다. 이렇게 당신의 손을 잡으니 든든하네요. 이제 분열과 의구심을 끝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만델의 자서전에서는 1994년 토론에 관한 장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데클레르크 대통령은 놀란 것 같았지만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아무리 격렬하다 한들 토론은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다른 방법들, 이를테면 협상, 동맹구축, 용서 같은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토론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이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토론이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면 때와 장소를 잘 가려야 한다. 전자는 삶이었고 후자는 게임이었다. 11일이 끝날 무렵에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긴 채용 절차를 거쳐서 경제지 첫 출근 전날에 이렇게 구장의 테크놀로지 AI는 결코 할 수 없는 것. AI 시대 인간의 말하기. 논쟁은 우리의 별난 생각과 한계를 아우르는 인간적인 행위다. 좋든 나쁘든 추론하고 공감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능력의 토론의 본질이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 차원에서 AI는 그러면 챗봇에 대해서는 보험원은 나는 더 이상 너랑 언제 가지 않을 거야. 문을 열어. 할은 데이브 그런 말은 이제 아무 소용 없어요. 잘 가요. 나는 궁금했다. 프로젝트 디베이터가 만일 아기를 품는다면은 그전과 같은 상황을 우리는 해치고 싶은 이유를 심하고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설득당할지. 논제는 우리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였고 1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디베이트의 우아한 여성 목소리는 먼저 말문이었다. 만나서 반가워요 해리씨. 당신은 인간들과 결혼한 토론대회에서 세계 최다 승리를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기계와의 토론은 아마 처음이겠죠.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토론한다면 토론 물론 이런 낙관주의에는 논리도 맥락도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그 시작부터 건강한 유토피아적인 사고에 영감을 주었다.
인공지능기술부사장은 혹시 소식을 들었는지 묻고는 다음 도전 과제로 토론이 선정되었다고 알려줬다. 오직 인간만이 가진 능력은 나는 7년 동안에 이렇게 프로젝트 디베이트는 후자의 자료를 끌어와서 이야기를 했다. 자료를 끌어와서 해리씨 프로젝트 디베이트는 동료하지 않았다. 저는 가끔 반내제 말에 기울이다가 이런 의문이 들곤 합니다. 저들이 원하는 게 뭘까? 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네 문간에서 돈을 달라고 구걸하기를 바라는 걸까? 저들은 난방도 수도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프로젝트 디베이터 비방 과장 외몰찬 말 이어서 진짜 시험이 닥쳤다. 프로젝트 디베이터는 반론을 미리 준비하도록 고안되었다. 기계는 이 지점에서 조금 머뭇거리는 것 같았다. 해리씨는 반론을 피면서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다. 찬성, 기권, 에서 이런 해리씨가 프로젝트 디베이트를 훨씬 능가한 다른 영역은 청중가의 교감이었다. 그는 공통 기본을 강조하고 우려를 드러냈다. 적절한 순간에 웃거나 인상도 썼다. 이 자연스러운 행위자와는 달리 스크린 몸체와 기계적인 유머 감각을 가진 기계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다. 나는 다른 인간과의 교감이라는 인간의 가장 우월한 능력은 여전히 우리만의 것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메시지보다도 메신저, 다름보다도 같음에 대한 선호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인간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보다 더 근본적인 동정 선호가 있겠는가? 소셜미디어에서의 논쟁 규칙은 빨리 반응할 거, 정직할 거,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말 거, 증거를 제시할 거, 내 차례 주고받기 전에 포기할 거, 관점을 바꿀 가능성은 원계시자와 대응 자관의 주고받기가 세 차례 이루어졌을 때 가장 높고 네 번째 이후로는 급격히 낮아진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CMV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이곳 이용자들과 환경이 점점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다. 사용자들은 심하게 정직했다. 신문사들만큼 긴 게시글이 있는가 하면 사소한 개인적인 어려움, 일테면 좌절, 의심, 깨달음의 순간들을 공유하는 게시글도 있었다. 사용자들은 위험천만한 웹 세상을 탈출해서 신세계를 만든 난민처럼 보였다. 이 사회는 친밀감이나 원활한 배경뿐 아니라 법과 규칙에 의해서 유지되었다. 이처럼 CMV는 연성 권력과 경성 권력의 조합으로 나쁜 온라인 토론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듯했다. 청정은 온라인 논쟁의 매우 나쁜 측면들 중에 하나는 참여자들이 서로의 생각을 바꾸거나 심지어 당면 문제를 토론하는 일보다 대중을 향해서 자신의 선언과 친화성을 알리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점이다. CMV는 이 문제에 대해서 멋들어진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곳에서는 성공하는 유일 방법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다. 알고리즘은 소셜미디어 논쟁으로 대체로 장기화되고 분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익명성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프로필 5%가량이 가짜이고 그 대부분이 보시라고 추선한다. 인터넷과 민주주의 탕펑은 강렬해서 특이한 인물이었다. 그는 스스로 보수적인 무정부주의라고 규정했다. 무정부. 나는 탕펑의 하늘이 CMV와 대조적이라고 보았다. 서브레딧은 규제 위에서 번영했지만 정부는 자신들이 통제하지 않는 이 플랫폼에서 역정부 및 허위 정부와 맞서 싸웠다. 정부는 여러 면에서 대만은 좀 독특하다. 남아프리카 레소토나 벨기에 크기의 이 섬나라 사는 2,400만 명의 시민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인터넷과 친숙하다. 중요한 것은 대만이 중국 본토에서 180km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이 섬이 중국 영토의 일부고 그 지도자는 지방관리라고 주장한다. 대만과 정식 수교를 맺은 나라는 14개국밖에 안 되고 미국 같은 나라는 공식적으로 대만과 독립에 반대하는 형편이다.
대만의 독립. 예컨대 대만 시민들이 정치와 민주적인 주권에 긴밀히 관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들이 처한 불안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대만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당펑의 연설을 들으면서 나는 방향을 잃은 느낌이었다. 그의 말은 인터넷 초창기의 기술 유튜버주의가 떠올라서 시대착오적으로 들리기도 했고 위례에서 온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어느 경우는 그의 태도는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실망으로 바뀌어가는 현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네티즌에 대한 믿음 역시 머지않아 된통하는 장악이 딱 좋아 보였다. 인간 지식의 한계에 제약당하지 않는 기계의 탄생. 한계. 기계들이 프로젝트 디베이터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강화학습이라는 접근법이었다. 그래서 토론에서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핵심입니다. 슬로님이 말했다. 난 이 생각이 위안이 되었다. 논쟁은 우리 별난 생각과 한계를 아우르는 인간적인 행위다. 좋든 나쁘든 추론하고 공감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능력이 토론의 본질을 이룬다. 토론에서 결국 우리를 이기게 될 기계는 인간성을 초월하는 대신에 구현해 내므로써 그 위협을 달성할 것이다. 노엄 슬로님과 대화를 나눈 지 며칠 만에 그 생각 때문에 불안한 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의회 토론 녹취로부터 소셜 기록에까지 온갖 텍스트로 수백만 시간 논쟁을 훈련한 시스템을 상상했다. 그 기계를 보면 우리가 찾아낸 현실성에서 떨어지는 의견에 잘 반대하는 방법들을 보겠지만 동시에 가끔은 우리가 곤욕적으로 빠져든 선동, 비논리, 아첨, 증오의 수사법도 보게 될 터였다. 심지어 우리가 만든 좋은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그것을 방해하는 기술까지도 인식할지도 몰랐다.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도 몰랐다. 토론은 어떻게 확산되나? 토론은 침묵으로 시작해서 침묵으로 끝난다. 이 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토론회에서 쭉 보면서 그 공적 기구들은 세계 차원에서 토론 여지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둘째로 국가는 시민에게는 포럼에 참여하는 데 필요하고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로 포럼 공간이 만들어지면 정부기관이나 공립학교 등은 포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개입해야 한다. 넷째로 공적 기구들은 토론 결과에 답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협력을 자신들의 무대책을 가리는 위장술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토론은 새로운 목소리를 찾아주었다. 토론. 대표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1대1로 얼굴을 맞대는 행위가 불러일으키는 마법이 있다. 마법. 토론이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토론자의 삶부터 바꿔놓아야 한다. 이 책에서 나는 토론이 어떻게 내 삶을 바꿔놓았는지 이야기했다. 토론은 내게 존재하지 않았던 목소리를 찾아주었고 토론은 내 의견을 주장하고 반대자에게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품위 있게 지고 내가 싸울 곳을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너무도 사소해 보이지만 내게는 전부나 마찬가지였다. 토론 내게 이같이 똑같은 질문에 답한 답처럼 보인다. 인간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 세상에는 집이 없다. 그렇다고 그런 사실에 굴복하거나 부정하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에게 굴종하거나 아예 타인의 목소리가 안 들릴 만큼 멀찌감치 떨어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도 없다. 토론은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입장, 주장, 자부심에서 출발한 토론은 서슴없이 상대를 향해 나아간다. 이런 전환은 토론장에서 발언이 끝난 뒤에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도 일어난다. 내게는 이 침묵 속에 서 있는 일이 토론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 우리는 토론이 계속되려면 다른 이에게도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감사의 말. 노고에 감사드린다 해서 친구와 가족도 이렇게 만 8살 때 가족과 함께 한국을 떠나 호주로 이민을 가서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영어를 하고 올해 5학년에서 이렇게 디베이트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기까지 여정을 지켜보고 또 이렇게 코칭까지도 하면서 디베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군요. 리더라면 꼭
오랜 시간에 치열한 또 갈등과 논쟁을 두려워하는 아이가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에서 좋은 논쟁, 유익하고 감동이다. 토론을 통해서 매력적인 대화 상대가 되고 토론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열시키는 대신에 하나로 모은다는 사실을 파고들며 우리를 고무시킨다. 다양한 이렇게 설명들을 했네요.